시청자 여러분, 밤사이에 잘 쉬셨습니까?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그동안 새해 첫날부터 쉴 새 없이 달려온 뉴욕 증시, 이 때문에 약간의 피로감이 쌓여서일까요?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도 워낙 혼조 느낌이 강했고요. 또 이어서 다우 지수가 그간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또 신고가를 돌파했던 만큼 오늘만큼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따가 만나요. 다소 혼조된 매크로 지표, 또 그간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이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특히나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다우 지수 0.95%, 그간 쉴 새 없이 달려온 만큼 오늘은 약간의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S&P 500 역시 0.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나스닥은 오늘 빅테크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0.21%, 그동안은 나스닥이 약간은 좀 상승세가 둔화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 내에서의 자금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입니다. 새해 들어서 시장의 움직임을 오늘 이전까지의 움직임을 나타내보자면 다우지수가 상당히 선방을 했었죠. 헬스케어와 또 금융주들, 에너지주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불을 보였었는데 이 때문에 오늘은 이런 중소형주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융주들도 다시 한번 오늘은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에너지주들과 전반적으로 산업재도 오늘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M7 종목들은 혼조 양상을 보였었죠. 그런 만큼 오늘은 메탈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이 상승불을 보다 강하게 켜고 있는데 구글이 약 2%대 강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도 0.93%, 밤사이에 H200칩 관련 노이즈들이 다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17%, 테슬라도 오늘은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작년이 계속해서 M7 빅테크가 한 해를 주도했던 그런 양상이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M7과 나머지 중소형주들과의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매수세가 활발하게 도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만든 세 가지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바로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우선 밤사이에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고용만 하더라도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우선 고용은 전반적으로 헤드라인이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고용은 두 가지의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 민간 업체 ADP에서 발간하는 지표죠. 12월 ADP 민간 고용. 12월 실제치가 4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물론 11월 달이 워낙 부진하게 나와서 11월 달은 2만 9,000명 감소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상치 대비해서는 확연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4만 7,000명이 증가했어야 됐는데 4만 1,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니 거의 예상치를 13%가량 밑돈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가장 미국 경기에서 중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조업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요. 대부분의 고용 증가는 중소기업 측에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의 순고용 증가는 2,000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대기업 중심으로 보자면 이게 상당히 고용이 둔화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또 11월 구인 이직 보고서죠. 졸치 보고서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11월 실제치가 710만 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예상치인 764만 건을 확연히 밑돌 뿐만 아니라요.
10월 당시에 이 실제치 같은 경우에도 발표 당시에는 767만 건으로 다소 견조하게 나왔지만 이번에 11월 발표와 더불어서 나온 조정 양상은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44만 건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역시나 우리 예상보다도 고용이 많이 약했구나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고요. 신규 채용이 둔화된 점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해고도 함께 감소하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고용 시장이 살짝 약간은 균형을 맞추고는 있지만 자세하게 파고들고 보자면 대규모 감원보다는 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기업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구나.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구나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부진했던 고용 속에서 그래도 시작에 약간의 상승세를 더해준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좋은 업황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에 ISM 서비스업 PMI가 54.4를 기록하면서 이 예상치인 52.2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요. 10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연휴 시즌 덕분에 신규 주문도 크게 늘었고요. 고용도 7개월 만에 가장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속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인데 이 물가 상승 속도 역시 조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나스닥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안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장에 안심을 더해준 것이죠. 이어서 베네수엘라발 관련 이슈도 시장의 하방을 어느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임시 정부로부터 최대 5천만 배럴의 원유를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 부분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됐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하락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소식이죠. 우리 돈으로 치자면 자그마치 28억 원에 해당하는 상당의 이런 원유인데 이 때문에 당분간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매크로 지표들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왔을지 저와 함께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구글입니다. 오늘 장중에 약 2%대 강세를 보여줬었던 구글이죠. 이 엔트로픽, 대표적으로 구글이 키우고 있는 AI 파트너사죠. 이 엔트로픽이 벌써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4개월 전에 비해서 무려 2배 가까이 껑충 기업 가치가 뛴 건데 이런 막대한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현재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 중이라는 소식이 구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모건 스탠리가 AI와 애저의 마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고의 소프트웨어 주식으로 꼽힐만 하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목표가를 650달러로 설정했는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아직 35%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아마존을 2026년 올해의 탑 아이디어로 선정하면서 클라우드 가속화, 클라우드에 대한 이 선정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 또 리테일 부문에 있어서의 마진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가 아마존에게 주가에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이 세 가지의 M7 종목들의 현재 종가 기준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알파벳입니다. 2.5% 상승으로 오늘 장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바로 이어서 다음으로 볼 종목은 아마존 0.29% 장중 내내 계속해서 이 강보합권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 약간은 이 상승세를 반납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1.07% 견조하게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와 테슬라, 메타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이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라는 한 언론이 엔비디아가 춘절 전 2월 중순이죠. 이 춘절 전에 중국의 수출을 다시 한번 재개하기 위해서 H200에 대한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의 노이즈가 될 만한 소식도 들렸습니다. 바로 더 인포메이션에서 이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 칩을 수입하는 것에 있어서 잠깐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아직 중국 정부가 확실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 수입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만큼 이게 구체화될 때까지는 약간 주문을 넣지 말고 대기하라. 이런 느낌의 그런 속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 압력을 더 많이 받았었던 엔비디아고요. 또 젠슨 황 CEO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남긴 적이 있죠. 이 H200 칩의 수입을 재개하게 되는 그 시점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규 주문에 대한 이런 양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확인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안도 매물이 나왔던 엔비디아였고요. 오늘 상승 흐름으로 시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할 텐데 테슬라 계속해서 4분기 인도량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 흐름이 출렁거리고 있죠. 밤사이에 HSBC에서는 주가가 7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재확인했고요. 또 목표가로 131달러 상당히 낮은 이런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유럽과 중국 모두에서 현재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양상을 겪고 있고 또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된 점이 현재 테슬라의 이런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이어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2022년 메타의 공개 서한을 보냄으로써 메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이끌었고요. 또 대규모의 주가 반등을 이끌었던 전설의 인물이죠. 이 얼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사실상 메타를 살린 행동주의 투자자 이렇게도 불리는 엄청난 인물인데 이 인물이 메타의 지분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이 브래드 거스트너는 엔비디아와 또 TSMC 이런 관련 AI 인프라 기업들에 오히려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면서 메타는 더 이상 AI 시장에 있어서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보내는데 과연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갔을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오늘 1%대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H200 칩 관련해서 약간의 노이즈는 있지만 시작은 우려보다 기대감을 더 많이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0.36%. 요새 테슬라가 더 이상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출은 상당 부분이 전기차에서 나오고 있는 테슬라죠. 이 때문에 과열 논란과 고평가 우려가 여전히 이 테슬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의 주가입니다. 1.81%. 역시나 이 거스트너의 메타의 주식을 정리했다라는 발언이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런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이 특징주들 바로 보고 가시죠. 가장 먼저 퍼스트 솔라. 우리가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종목이죠. 이 제프리스 측에서 수입 제한 그리고 관세 부과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퍼스트 솔라 측에서 사업 전략을 부적절하게 짰다라면서 이 퍼스트 솔라에 대한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내렸고요.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큰 폭으로 조정받은 퍼스트 솔라였고요. 게임스탑, 원래는 비디오 게임 업체지만 우리에게는 밈주식으로 상당히 알려진 그런 종목이죠. 하지만 오늘은요, 실체가 있는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이 시총 1,000억 달러를 목표로 이걸 만약에 달성했을 시에 CEO 보상 패키지를 지급하겠다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했는데 테슬라의 1조 달러 보상 패키지와 상당히 비슷한 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스탑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 움직임을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이 파킨슨병 관련 신약 후보 물질로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벤틱스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일라일릴리가 현재 10억 달러의 인수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덕분에 오늘 일라일릴리 역시 약 3%에 달하는 상승세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과연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바로 보시죠. 퍼스트 솔라는 10% 이상 급락했고요. 추가적으로 이 게임스탑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은 밈주식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3% 강세로 약간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벤틱스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일라일릴리 말 호재 소식에 36% 급등하면서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6가지의 이 매크로 지표 흐름들은 어떻게 볼지 추가적으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방산기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발표를 내놨습니다. 방산기업들의 현재 이 방산 관련 물품들 제조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방산기업들의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굉장히 섬찟한 발언을 남겼는데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들이 약 2%에서 3%가량 조정받았는데 차트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가장 먼저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장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 하락폭을 늘려갔습니다. 4%대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4%대 약세, 또 마지막으로 봤었던 세 번째 방산 기업이죠. 노스롭 그루먼 역시 약 5% 이상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산 기업들 전체에 대한 이런 하락 발언이 주요한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국제유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매크로 지표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WTI 1.7% 추가 하락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레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벌써 배럴당 56달러 선이 위태위태한데 좀 전에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이 최대 28억 달러 규모의 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는 데 합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1,450원 선을 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밤사이에도 강달러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1,450원 밑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유로화와 파운드화 그리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탓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1.7%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올해 전망이 상당 부분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비트코인입니다. 많게는 19만 달러에서 최저 수준으로는 10,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양극화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가격 역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비트코인 9만 달러 선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금 가격은 다시 한번 4,500달러 선 역사적으로 최고가를 재돌파한 뒤에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 또 이어서 금 투자 펀드에 대한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만 원 돌파를 앞두고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금 가격이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밤사이에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탓으로 다시 한번 미국채 금리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3대 지수 종가 흐름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중소형주들의 부진에 0.94%, 새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하락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역시 약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오늘 M7들, 특히나 구글이 약 2%, 엔비디아가 1% 강세를 보였었죠. 덕분에 0.16% 상승하면서 오늘은 M7이 승기를 잡아갔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12월 ISM 서비스 PMI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 업황이 작년 연말로 갈수록 온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12월 ISM 서비스 PMI가 54.4를 기록하며 2025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52.2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로써 서비스 부문은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ISM은 관세 부담과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업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미국 전체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다만 구조적인 둔화 흐름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ISM에 따르면 2022년 2월 서비스 PMI는 62를 넘었지만 이후 점진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반등은 경기 회복이라기보다는 단기 개선 신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여력과 정책 변수에 따라 서비스 경기의 지속성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은 서비스업이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고용시장의 지표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ADP 집계에 따르면 12월 민간 고용은 4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11월 2만 9천 명 감소해서 증가로 전환했지만 시장의 전망치인 4만 7천 명 증가를 밑도는 수치인데요. ADP는 해고 확대가 아니라 신규 채용 수요가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원 50명 미만 소기업 고용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교육, 보건, 레저, 호텔 업종이 고용 회복을 이끈 반면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와 제조업은 고용이 줄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11월 구인 지표도 다시 냉각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 노동부 졸트에 따르면 11월 구인 건수는 715만 건으로 1년 내 최저치였는데요. 채용은 줄었지만 해고도 적은 저채용 저해고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노동시장의 완만한 둔화 속에서 바닥을 다지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칩 주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번 주 일부 기술 기업에 엔비디아 H200 칩 주문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산 AI 칩 구매를 의무화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 승인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 직후에 나왔습니다. 앞서 젠슨왕 CEO는 CES 2026에서 중국 내 H200 수요가 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H200의 중국 수출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고성능 AI 칩에 대한 기존 수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승인 조건으로 중국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공유하는 특별세가 포함됐는데요.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기술 자립과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중 AI 패권 경쟁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장은 중국 수요 변수와 정책 리스크를 동시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주가는 관련 보도 속에서도 장중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xAI는 최근 시리즈 2 투자 라운드에서 총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15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인데요. 이번 투자에는 카타르 투자청과 피델리티, 베런 캐피털 등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전략적 투자자로 엔비디아와 시스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엔비디아는 투자와 함께 AI 칩 공급을 통해 xAI의 컴퓨팅 인프라 확장을 지원합니다. xAI는 콜로서스 1-2 데이터 센터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확보한 연산 능력은 엔비디아 H100 GPU 100만 개 이상 수준입니다. 이 인프라는 차세대 AI 모델 그록5 학습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가 최대 20억 달러를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자금은 지분 투자와 GPU를 담보로 한 부채 구조로 나뉘어 조달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xAI가 오픈AI, 구글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알아봤고요.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ADP 민간 고용과 졸투 구인 공고수는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좀 ISM 제조업 지수는 안 좋게 나왔었는데 서비스업 지수는 또 좋게 나왔어요. 뭐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심리에서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수치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표가 너무 여러 가지죠. 맞아요. 그 이름도 막 헷갈려가지고. 자, 일단은 그 우리가 확정 수치로 나오는 거는 이제 하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고, 네. 사람들의 마음, 심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소프트 데이터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ADP 민간 고용, 이거는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민간 회사에서 미국의 그 연봉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산을 해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오죠. 네. 그래서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다 공공,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 이런 거 합쳐서 미국 노동고용부에서 보통 금요일 날 이제 내일 나오죠.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오는 그 두 개의 지표를 보고 우리도 뭐 저기 주식 투자에 참조를 하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력해서 보죠. 네. 저기서 이제 고용이 너무 떨어지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까? 근데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뭐 물가가 너무 높은데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고용 지표가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ADP에서 나오는 민간 기업 비농업 취업자 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공공고까지 합쳐서 나오는 비농업자 취업자 수, 이거는 취업자 수가 수치로 딱 정해져서 나오는 거라서 하드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어제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 하회가 나왔어요. 하드 데이터 하나가 안 좋게 나왔죠. 그다음에 졸트 구인 공고수는 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자발적 퇴직자 수 이직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제 구인 공고수가 나오죠. 구인 공고가 몇 건이 올라갔냐. 구인 공고가 많이 나오면 경기가 좋다는 거죠. 네. 회사가 뭐 장난으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낚시도 아니고 보이스피싱도 아니고요. 진짜 필요해서 구인 공고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는 반증입니다. 이것도 이제 구인 공고를 실제로 올린 거니까 기업의 어떤 마음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인 공고를 얼마를 내고 싶어를 물어본 게 아니고 네. 실제로 구인 공고를 낸 수치를 지금 체크를 한 것이라서 이것도 하드 데이터죠. 이것도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드 데이터 두 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데이터죠. ISM,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PMI.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S&P에서 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이렇게 있다고 네. 했는데, 그 이제 ISM에서 발표하는 거랑은 다르게 S&P는 예비치도 한번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ISM보다 15분 일찍 발표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이라던가 우리 시장에서 참조를 할 때 ISM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니까 우리도 ISM에 가중치를 둬서 조금 해석을 해보죠. 네. 그래서 ISM 서비스업 지수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었어요. 네. 이미.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다 그려놓은 거죠. 이제 확정치가 나왔으니까 12월 달 것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ISM. ISM이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 아니면 공급관리연구소예요. 이 지금 공급관리자 협회 내지는 공급관리연구소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PMI는 저렇게 초록색이 치솟아서 2024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저 뾰족한 부분으로 지금 가면서 연말이 마무리되는 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빨간색 제조업 지수는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렇게 끝나서 이 12월 달, 2025년도 12월 달이 완전히 둘이가 이제 약간 K자로 벌어지는 형태로, 이 부등호가 저쪽으로 벌어진 형태로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치가 ISM에서 발표하는 거든 S&P에서 발표하는 거든 기준이 이거는 50입니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나 이런 것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뭐 0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50이 기준이어서 50을 초과하면 이 공급관리 담당자들이 경기를 좋게 해석을 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50 미만이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공급관리 담당자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제조업하고 서비스업하고 완전 갈렸잖아요, 저렇게. 네. 그러니까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공급관리 담당자분들은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공급관리 담당자분들은 경기를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치가 서비스업 PMI가 54.4, 제조업 PMI는 47.9입니다.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제조업을 이제 중국으로 넘겨주고 베트남으로 가고 막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렇게 인건비 싼 데로 제조업들이 많이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것들을 소비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의 나라기 때문에 서비스업으로 서비스업이 또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PMI가 좋게 나왔다는 거는 저기 한 종사자분들의 심리가 좋네. 미국은 서비스업이 중요한 나라니까 제조업이 조금 그 침체가 되더라도 서비스업이 좋으니까 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어저께 나온 거 3개 중에 하드 데이터 2개는 안 좋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세부 지표를 볼 필요가 있죠. 이제 그 아까 나온 54.4로 표현된 거는 이제 헤드라인에 나오는 거죠.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54.4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가지가 중요해요. 뭐 10개 정도 있는데 3개가 이제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프라이스, 가격, 그다음에 인플로이먼트, 고용, 그다음에 뉴 오더스, 주문. 여기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그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지표가 뉴 오더스죠. 신규 주문, 이게 중요한 거죠.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공급관리 담당자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공급관리 담당자든 새로운 신규 주문이 들어와야 움직이겠죠. 새로운 신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지금 돌리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되니까 고용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가격을 정해야 되니까 가격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을 보면은 빨간색 64.3이거든요. 이게 이제 연준이 여기서 또 주목을 하는 지표죠.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고용 시장이 안 좋아서 아까 말한 대로 졸트 구인공고수 낮게 나왔죠. 그 다음에 ADP 민간 고용도 예상치 하에 나왔죠. 그래서 고용을 살리려고 금리 인상이나 동결을 지금 하려고 보니 뭐 인상 안 하겠습니다만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ISM 서비스업, ISM 제조업에서 보니까 가격 지표가 너무 높은데 이 가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소비자한테 정가된 가격입니다. 최종적으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서 만든 장난감을 사거나 서비스업, 이미용, 뭐 우리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을 때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올라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네. 그럼 연준이 고민을 하죠. 고용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데 하면 저 가격이 더 뛰어버려서 이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지표가 저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아직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죠. 다른 것들은 60이 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격은 아직도 높다 떨어졌지만 그래서 연준이 금리 동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다. 인하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신규 주문이라고 했죠. 주황색으로 신규 주문이 이제 쓰리바닥을 찍고 따다닥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 딱 보이는 저 부분. 네. 아코디언처럼 보이는 거. 그게 신규 주문입니다. 신규 주문은 밑바닥에서 2025년 초부터 올라와서 12월 달에 마지막에 제일 높은 수치로 지금 끝나는 것으로 보여요. 이건 아주 희망적인 얘기죠. 신규 주문이 서비스업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관리 담당자가 판단을 했는데 주문이 계속 주문서가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새롭게 고용을 해야겠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졸트 구인공고수도 늘 가능성이 있고 실업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 지표를 보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맨 밑에 인플로이먼트가 52로 저거는 둥글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보이죠. 네. 그럼 뭘 의미하냐면 신규 주문이 들어와서 고용을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신규 주문이 들어오는 것만큼 비슷하게 올리면 고용도 저런 식으로 가파르게 각을 치면서 올라야 되는데 완만하게 오른다는 거는 고용을 그렇게 신규 주문처럼 확 늘리기에는 야 이거 신규 주문이 들어오긴 들어온 건데 이게 일시적인 회복 아니야? 주문이 또 내년에 꺾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고용을 확 늘리기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해볼까?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ISM의 세부 지표를 보니까 네. 희망찬 거는 신규 주문에 있는데 고용은 그거에 따라서 확 올라가지 않고 있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떨어졌지만 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가격을 보니까 아직도 높은 거예요. 지금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1월 달은 아마 그냥 동결로 슬쩍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의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신규 주문은 계속 늘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고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제 그 세부 지표를 좀 더 확장시켜서 아까 그 세 개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네. 이제 표로 보면은 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진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간단히 보면은 이제 재고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재고가 쌓이는 거랑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재고가 쌓이는 거랑 완전 해석이 틀리죠. 그렇죠? 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창고에 안 팔린 것들이 재고가 쌓여서 거미줄이 처진 상태면 그건 뭡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 아까 전에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 주문이 늘어나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저기 리스타킹이라고 재고를 쌓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인벤토리. 우리 게임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나 인벤토리 비어서 빨리 채워줘. 그 재고. 네. 그거예요. 인벤토리가 늘어나고 있네요. 53.4에서 54.2로 0.8이 늘었습니다. 그로잉이라고 되어 있는 건 늘은 거고 슬로잉은 떨어진 거예요. 인벤토리가 늘었는데 아까 무슨 상황에서 는다고 했죠?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데 늦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 보니까 인벤토리 뒤에 뭐가 붙은 게 하나 있네요. 인벤토리 센티멘트가 있어요. 네. 이런 또 세부 지표가 있거든요. 이건 재고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늘어서 재고를 늘렸어요. 근데 재고에 대한 민감도 조금 꺼림직한 거예요. 야, 신규 주문이 들어와서 재고를 늘리긴 늘렸는데 야, 이 재고를 늘렸다가 우리 또 갑자기 꺾이면 우리 재고 이거 거미줄 쳐지는 거잖아. 그 민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는 늘리는데 재고를 늘리는 데 대해서 꺼림직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딜리버스 저거죠. 공급을 준비하는 부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백로그 저희가 빨개요. 네. 백로그는 밀린 주문이 밀린 거. 밀린 주문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종합하면 뭐냐면 밀린 주문이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고 공급을 준비하는 배달을 준비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신규 주문이 올라간다고 해서 재고를 막 늘리기에는 꺼림직한 부분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규 주문이 늘어서 바로 재고를 늘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밀린 주문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주문이 한 100이 있었는데 쌓여있던 게 이제 감소가 되는 거예요. 감소가 되는 거고 공급을 준비하는 부분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 있게 과격하게 지금 신규 주문에 따라서 재고를 늘리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하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간밤에 발표됐던 다양한 지표들의 수치와 이제 연준의 반응이 어떨지까지도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H200 칩 주문 중단을 요청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출 통행세 조건을 이제 내걸면서 엔비디아 H200 칩 승인을 허가했는데 이걸 막고 나서는 게 바로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 정부도 미국 정부 다 이중적이에요. 둘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는 H200을 허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돈 받으니까요. 물론 트럼프가 돈을 직접 받지는 않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로부터 다 사실 통행세라고 이거 자국 기업이라고 도와주는 거 없잖아요. 다 뜯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받으니까 엔비디아가 거기 주면. 그래서 지금 보니까 H200 칩을 허가를 하는데 물론 블랙웰이나 지금 이번에 CES에서 나온 루빈 안 주죠. 베라 루빈 그건 안 주는데 네. H200은 준다. 왜냐면 그 전에 H20, H100 이런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거라서. 그런데 미국 의회 상원에선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 우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표가 있어요. H200 포함해서 대중칩 수출을 30개월간 행정부가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장면을 보시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자국산 AI 칩을 키우려고 하죠. 네. 그래서 H200 칩을 구매 금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이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어제 속보로 뜬 게 우리 기업들, 예를 들어 지금 알리바바나 틱톡에 모여서 바이트댄스가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네 구매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그래서 그 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의 업계는 환영하죠. 젠수당은 거기다 팔아야 되니까 환영하고, 중국 업체들은 그게 필요하니까 환영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일부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중국 정부가 기업들을 통제를 해도 지금처럼 우회로를 찾는 일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어제 뭐 디인포메이션에서 나온 그 자료, 거기서 이제 반대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온 것이고, 자세한 거 보려고 했더니 여기 $100 내라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엔비디아 칩을 만약에 강제로 가졌어요, 몇 네. 개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가 있나요? 아, 지금 칩을 가져가고 그 뭐 집에서 레고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 칩을 몇 개를 가지니까 뭐 중요한 건데 칩을 몇 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게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구축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나라에 지어야지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외저 이런 데 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합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우리 그냥 여기 오지에 앉아서도 아마존 웹 서비스 접속하면은 거기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칩을 못 뺏게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할 수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저희 지금 뭐 예를 들어 성심당 말차 케이크가 인기잖아요. 제가 앵커님한테 성심당 말차 케이크 주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부터 성심당 말차 케이크 이 앵커님한테 팔지 마. 이게 법적으로 제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근데 앵커님의 어머니가 성심당의 대주주라던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가 시키면 되겠네요? 그리고 앵커님의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주문해서 오픈런에서 사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났잖아요. 상하이 기반의 AI 스타트업 INF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를 경유해서 H200도 아닙니다, 이거는. 블랙엘 AI 칩. 루빈 나오기 전에 지금 최첨단 칩이잖아요. 네.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11월 13일 그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기업을 막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을 막았어요? 그러면 중국 기업 누구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막았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미국에다가 법인을 내요. 혹은 중국이 미국 법인의 일부 지분을 소유해요. 그다음에 그 미국 법인이 사용하는 서버라든가 미국 법인이 구매한 칩을 사용을 해요.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거 두 가지가 지금 나오느냐. 중국 기업들은 정말로 엔비디아 칩을 원하고 있구나. 네. 중국 정부랑은 완전 다르게. 그렇죠? 중국 정부도 이중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네 기업들이 원하는 거 알면서도 중국 정부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니까. 이거를 지금 하는 거다. 그거 하나랑 아까 말한 대로 칩만 막아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막아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전에 사건이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통신사가 중국의 AI 스타트업에게 AI 서버를 제공해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AI 서버를 이용하니까 엔비디아 칩을 사용한 거나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회로를 다 막기 위해서는 더욱더 정교한 어떤 법적인 부분을 만들지 않고는 이런 식의 어떤 물밑 이 상황은 더 계속 펼쳐진다. 블랙엔이나 루빈 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칩만 막아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1% 넘게 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길이 공식적으로 제한이 되면 주가 하락의 트리거로도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꺼림직하네요. 왜냐하면 일련의 상황들을 여러분도 잘 보시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장 후반에 빠졌었던 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이 빠졌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통행세를 내면은 허가를 해주겠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젠수당이 양나라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대만까지 가면서 그 설득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트럼프가 이제 H200 해라. 이렇게 돼서 이제 주가는 대부분 회복이 됐어요. 거의 사상 최고가를 갔죠. 근데 지금 회복된 부분이 중국 수출 제한이 풀렸다는 것 때문에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죠.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너네 받지 마라 했죠. 물론 우회로가 있으나 그거는 어차피 엔비디아가 판 것이고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 기업에다가 수출을 해서 그 수출 부분 그걸 실적으로 지금 찍어야 되는데 거기가 또 막히면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날 장 끝나고 장 시간에 빠졌던 그 부분이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주가도 지금 기술적으로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아마존이라던가 지금 뭐 구글의 TPU의 추격이 막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저기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지금 중국이 수출 제한을 지금 계속해서 해가지고 적대적인 관계로 가고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수출을 못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1월달 중순에 나올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에 대한 판결. 이런 부분이 조금 이 시점으로도 그렇고 애매하게 엔비디아나 이 매그니피센트 7에 약간 그 주가 하락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1월 중순까지는 뭐 가져가되 1월 중순부터는 한번 조금 쉬어가거나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수요 변수와 정책 리스크 계속 주목해 보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숨겨진 투자 정보를 찾아드리는 히든글로벌.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에 하루 만에 15% 급등했다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저께와 어제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저께만 해도 로봇 호재 올랐다가 빠졌는데 어제는 또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13.8%로 끝이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코너에서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현대차가 이제 어저께 이제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상당 부분 이제 까먹었습니다. 까먹었던 이유는 결국 상승했던 이유는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그 현장에 배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가 이제는 이제 단순한 완성차 제조기업, 세계 3위 완성차 제조기업에 넘어서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는구나. 로봇이 된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 잔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파업할 염려도 없고 이런 점 때문에 현대차 주가 올라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날 또 다른 뉴스가 나왔죠. 뭐냐면은 엔비디아랑 이제 벤츠가 손을 잡고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이제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대차가 아직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준비가 안 됐고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사실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어저께 주가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그러다 어제 갑자기 또 주가 많이 올라가면서 심지어 16% 넘은 장중에 16% 넘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러면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빠지냐 빠지지 않고 그래도 14%대로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이 점이 사실은 되게 주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였던 이슈는 엔비디아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협업을 해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는 점이었죠. 예, 예.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벤츠랑 협업이 있지만 어저께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네. 그 또 다른 뉴스 나오는데 CES 이게 다 CES에서 나온 이제 사건들이죠. CES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엔비디아의 젠슨왕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부스를 둘러보면서 이런 덕담을 나눌 수 있죠. 그게 뭐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 모습이 있다가 그다음에 두 분만 따로 이제 비공개 회담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기자들의 포착이 되면서 이게 한국에 알려지면서 아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미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 젠슨왕이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공식적으로 이제 현대차에다가 엔비디아의 GPU 5만 장을 주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에 대해 기대감이 있었는데 GPU를 받으면 현대차는 그 GPU를 갖고 생산 현장에다 설치를 하면서 거기서 생긴 많은 빅데이터, 거기서 생긴 완전 주엘 장치는 아니겠지만은 거기서 생기는 많은 AI 기능을 갖다 현대차가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두 분이 따로 만나서 비공개 회담을 했으니까 그리고 맥락상 흐름을 본다면 벤츠랑 AI를 갖다가 기반한 완전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출시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현대차랑 엔비디아 사이에 또 다른 밀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퍼졌고 이 전망이 로이터도 동시에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단순 납품을 넘어서 포괄적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상승하면서 그 현대차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점이 이제 어제 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그룹도 작년에 좀 연말에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뭐 많은 분들에게 알고 계시지만 테슬라가 우리나라 유수의 기자들 또 유수의 이제 파워 유튜버들한테 이제 그 시승기를 할 수 있도록 차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시승기 차량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또 생각으로 해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들이 어떤 시대가 될지 알 수 있다시피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우리가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를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운전대에서 해방이 돼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은 이제 운전대를 핸들을 잡아야 한다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되게 미묘한 어떤 규제인 거고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운전대에서 해방이 되면서 책을 볼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에피소드 나오는 게 운전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자율주행차에서 끼친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여전히 기존의 어떤 그 자동차를 갖다 운전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섰다 갔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에서 누군가 옆에 화면을 봤더니 옆에 사람을 봤더니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어떤 소비자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갖다 선택하겠는가, 선택하지 않겠는가라는 걸 본다면은 저가 자동차 외에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전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현대차도 완전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준비하고자 원래 네이버에 계셨던 임원을 송창현 사장을 전격 영입을 하면서 42-라는 이제 현대차 계열사의 완전 자율주행차의 대표도 맡기는 동시에 현대차에 동시에 임원도 맡겼습니다. 근데 송창현 사장이 작년 12월에 정격 사임하면서 아니 현대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뒤진 현대차가 얼마나 또 뒤지려고 그러냐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저께 두 분의 젠슨왕과 정의선 회장의 회동을 말미암아서 일정 이상 해소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 완성차 시장의 앞으로의 변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안드로이드 모델 같은 느낌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예, 그렇죠. 결국 뭐 아쉽게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뭐냐면 스마트폰에 어떤 2000년에 벌어졌던 2000년부터 2004년에 벌어졌던 일들을 갖다 한번 복기를 해본다면 당시에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은 LG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엄청난 시장을 일단 80% 이상을 과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안 만들긴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그렇게 충격을 줄지를 몰랐다. 이것도 다시 뭐 잘못된 경향이긴 합니다. 어쨌건 그 현실이 되면서 할 수 없이 안드로이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안드로이드밖에 없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OS를 갖다가 이제 개발한 당시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시청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엄청난 IT 붐이 있지만은 OS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MS에 윈도우가 있고 아이폰에 iOS가 있고 구글에 안드로이드 3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리눅스가 있긴 하죠. 리눅스 사실은 범용 커스터마이즈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세 OS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OS를 개발하기 어렵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삼성이 애니콜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지만 새로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하면서 성공적으로 세계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 전략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아이폰과 더불어 세계 양강 구도를 갖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귀해 봤을 때 결국 완전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 결국은 이제 벤츠도 마찬가지고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테슬라나 그 엔비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보면 약간 구차하게 표현한다면 용역기업, 하청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삼성의 어떤 모델 갖다가 복귀해 보자면 현대차가 장점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생산과 조립에 했던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번에 세계 3위였던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는 잘하면 2위와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에 해당하는 현재를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자동차는 결국 움직이는 스마트 기기가 될 텐데요.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두 번째 기사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고요. 삼성전자의 주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HBM 납품 불발로 고개를 숙였던 삼성전자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SK하이닉스와 거의 같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가 이 흐름에 대해서 삼성의 부활이다라는 가능성으로 해석을 하면서도 전제 조건을 좀 명확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전이 정말 수모를 겪었었는데 이제 하이닉스 엇비슷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예. 삼성이 수모를 겪었다는 것은 매출, 그러니까 결국 디램, 적어도 디램 분야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이제 그 뒤지게 되는, 그러니까 거의 25년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 세계 디램의 왕자로 불리했던 삼성전자가 HBM을 갖다 예측을 잘 못하고 준비와 대응을 늦어지면서 그 후발 기업이었던 2위 기업이었던 SK하이닉스에게 수익률 갖다가 이제 넘겨주고 매출도 넘겨주고 영업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보도한 것은 주목한 것은 적어도 올해 수익률만 본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올해 수익률인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엇비슷하게 갑니다. 뭐 아슬아슬하게 SK하이닉스가 이제 앞서긴 했지만 이거를 연간 수익률, 그러니까 작년 연간 수익률을 본다면은 정확하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블로 앞섭니다. 이거는 25년뿐만 아니라 24년도 그랬습니다. 이런 어떤 수익률 격차를 갖다가 보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수익률 격차가 아슬아슬하게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앞섰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시대가 됐다는 것이 블룸버그 보도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작년 한 해 동안의 작년 마지막 거래일 기준에서 YTD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무려 280%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삼성전자가 124%, 124%도 시총 1위 기업으로 치면 엄청난 수익률이지만 정확하게 SK하이닉스의 더블 하프 스코어로 그 수익률을 기록했던 점 역시 삼성전자 수모입니다. 이 수모를 겪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뭔가 반등을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블룸버그의 이제 보도입니다. 네, 블룸버그가 주목한 부분은 이제 수익률 격차가 줄었다는 부분인데 삼성의 부활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예, 삼성의 부활을 부추고 있는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인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그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못 하고 있죠. 물론 납품을 하고 있다고 여러 정도로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좀 믿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무제표에 찍히거나 왜냐하면 실제 납품을 했다면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찍히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TSMC가 삼성전자의 그 HBM4를 바탕으로 제조를 해서 넘겨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방향으로 이제 확인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삼성전자 HBM 납품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이제 그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HBM 납품을 못했지만 워낙 범용 디램이 시장이 획기적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벌크로 보면 볼륨으로 치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엄청난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100조 정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뭐 170조 내지 200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삼성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수익률 격차를 갖다가 좁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결국 쟁점은 HBM이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만약에 범용 디램만 갖고도 삼성전자가 지금 수익률 격차를 줄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HBM을 삼성전자가 원하는 대로 또 곳곳에 있는 많은 어떤 언론들이 삼성전자 HBM4를 납품한다고 그렇게 보도한 것이 실현이 된다면 이제는 SK하이닉스를 갖다 수익률 갖다가 압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습니다. 이 점도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지목을 했는데 근데 블룸버그가 또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저처럼 동일하게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어제 보도를 보면은
전영현 부회장이 삼성이 고객들에게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적 반등의 명확한 증거라기보다는 자신감 표현이다. 좋게 말하면 자신감의 표현이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이제 말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건 블룸버그도 우리나라 여러 유수의 언론처럼 삼성전자가 전영현 부회장의 그 신년사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갖다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좀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점도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좀 TSMC와의 비교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서 새롭게 인식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170조, 200조, 내년에 되면 더 많은 영업이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영업이익 올렸을 때 삼성전자의 그 PER은 지금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배, 그다음에 더 낮아지면 600까지 낮아집니다. 27년 영업이익까지 끌어올린다면 보통 PER을 계산할 때 3년치를 다 끌어냅니다. 삼성전자만 특이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삼성전자 PER은 7배, 6배라는 것은 적어도 이제 그 반도체 시장만 본다면 마이크론은 11배를 받고 있으니까 마이크론보다 훨씬 저평가되고 있다. 3등 기업보다 1등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되게 안 좋은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한 또 다른 주목이 이제 TSMC인데 TSMC는 대만의 각권 지수에도 이제 상장이 돼 있고 미국의 ADR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상장이 되는데 두 군데 상장한 시총을 다 합치면 무려 2조 4천억 달러입니다.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올라봐야 사실 65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TSMC랑 비교해 본다면 거의 25% 정도에 불과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TSMC는 압도적으로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7나노 이하의 5나노에서 압도적인 기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저평가 받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전망에 비해서 좀 굉장히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선을 하려면 좀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예. 그 지금 화면을 보신 분들이 야 TSMC가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으니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올해 TSMC 영업이익이나 삼성전자 영업이익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 치고는 4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너무나 저평가다. 그러면 저평가는데 왜 저평가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SK하이닉스처럼 내일 이제 SK하이닉스 이제 그 또 하나 공시 마감 시한이라는데 SK하이닉스처럼 ADR에 상장하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단박에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상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면 지배 구조가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상장사 기준처럼 많은 정보를 갖다가 나눠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삼성전자 준비하지 않으면 ADR에 상장할 수 없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체질 개선한다면 삼성전자가 저평가가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TSMC의 절반 정도만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더블이 된다는 것이니까 삼성전자 수뇌부는 우리나라 국내 주주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HB 납품도 중요하지만 온갖 많은 추문들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삼성전자가 해결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단박에 30만 원을 갖다 코앞에 끼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점도 주목하시면서 삼성전자 주주들은 삼성전자 경영진들에게 체질 개선을 요구하면서 투명한 지배구조, 투명한 어떤 공시 정보를 더 많이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HBM 기술 경쟁력은 물론 체질 개선이 저평가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춥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역시 시장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연일 막 느낌은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는 것 같죠? 4,500포인트 같고요. 이렇게 연초에 불과 지금 오늘까지 따지면 이제 한 5거래일 오늘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어제까지 하면 4거래일밖에 안 된 거죠. 근데 장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5,000P가 생각보다 빨리 오겠는데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시장에서 좀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장이 단기에 굉장히 좀 많이 오르면 지금 사실은 이미 계속해서 연초부터 과열에 대한 우려감들이 분명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9월, 10월 생각을 해보면 과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별로 주춤하지 않고 계속 장은 더 달렸죠. 그래서 10월까지 2달 동안 불과 2달 동안 1,000포인트가 넘는 그런 코스피 상승률을 좀 상승 폭을 보이기도 좀 했었던 건데요. 그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도 사실은 반도체에 집중돼 있고 또 그 반도체 중에서도 의외로 생각보다 소부장이 좀 강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타나는 상황이기도 한데 장비주가 좋았다가 어제는 소재주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지금 계속 좀 이렇게 손바뀜이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에서도 역시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자꾸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시한 이 반도체 섹터들, 반도체 주들이 기본적으로 EPS를 그러니까 주당 이익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5,000P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들도 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간으로는 대략 5,000포인트 전후로 전망들이 좀 있었는데 이 수치들을 다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대신증권 같은 경우 1분기에 4,800까지 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거를 1분기에 상반기에 5,300까지 갈 것이다. 이경민 부장이 이제 저희 자주 나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경민 부장도 내년에 5,000포인트는 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 상반기라고 딱 잘라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것도 아마 이경민 부장이 조만간 출연하시면 얘기를 하시겠지만 5,300포인트까지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고 키움증권도 5,200포인트, KB증권도 5,0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4,000포인트대 후반, 중후반에서 5,000포인트대 초반까지 계속 좀 전망치를 좀 높여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역시 백그라운드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들 중심으로 한 일부 섹터들의 좀 강한 상승세 이게 볼 수가 있겠고 어제 현대자동차가 거의 14%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이제 그걸 보더라도 이제 로봇 어떻게 보면 테크주로 그러니까 로봇 파운드리 회사 그러니까 로봇 회사로 좀 변신을 도모하고 있는 이 현대자동차의 이 새로운 굉장히 프레시한 이 내러티브가 또 시장에서 먹히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이걸 옛날 말로 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전기전자, 자동차. 그래서 이 전차 투톱이 연초에 장에서 아주 명확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정이 있더라도 이 섹터의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은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은 조정은 매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조정 시 매수 이렇게 그래서 보유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이런 어떤 관점으로 계속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젠순왕 CEO의 이번 CES 2026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언급, 활동 이런 부분들, 누구를 만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들 좀 보면 이제 깐부 동맹이 다시 좀 만났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제 아마 그 젠순왕 CEO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하고 만난 거, 그 얘기를 가지고 다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반도체 얘기가 역시 주요 관심사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가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의 압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엄청난 이익에 대한 상승,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두 회사 올해 연간 영업이 합쳐서 뭐 200조 이상 될 거라는 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16조 원대 후반, 이게 컨센서스였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거죠. 지금 어젯밤에, 어제 오후에 나오는 리포트도 일부 보니까 20조가 넘어가더군요. 이제 컨센서스가. 물론 이제 일부 회사, 증권사 얘기긴 한데, 컨센서스라는 거는 여러 증권사들을 합친 거고, 일부 증권사들 이미 20조가 넘어가고 21조에까지 나오는 증권사들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근거가 이제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를 위시한 AI 생태계에서의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뭐 거의 폭증,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젠슨 왕도 엔비디아가 HBM4를 독점하고 있는 사용자다. 삼성, SK와 환상적인 협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면서 결국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제 작년 말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이재용 회장과 뭐 물론 정의선 회장도 있긴 했었습니다. 나중에 최태원 회장도 별도로도 만나고 했었죠. 결국 한국을 뭐 자주 들어오지도 않지만 들어올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와 이렇게 우위를 다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결국은 HBM에 있어서 이 AI 가속기, AI 칩에 있어서 HBM의 이 어떤 그 핵심이라는 거는 뭐 절대 불가피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한국에 있는 전 세계 3개 회사 중에서 한국에 있는 2개 회사가 전체 거의 한 70% 이상, 70%가 뭡니까? 거의 한 90%죠. 거의 한 8, 90%를 뭐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잘 할 수밖에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HBM4의 독점 사용자라는 얘기는 제일 많이 쓰는 것도 사실 맞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에이직 쪽으로 이제 올해 본격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 HBM에 대한 수요는 이제 엔비디아가 뭐 독점 사용자라는 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수용처가 많아졌습니다. 뭐 당연히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마벨 뭐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알파벳 등등등 해가지고 뭐 이 에이직과 관련된 회사들이 다 HBM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좀 9세대가 아니라 최신세대 6세대인 HBM4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AI 생태계에 있는 주요 빅테크들의 국내 HBM4에 대한 HBM에 대한 이 수요는 뭐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가 HBM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베라루빈 어제 이번 CS 2020에서 젠슨왕 CEO가 얘기한 이 올해 이제 출시될 예정인 베라루빈 이게 소위 말하는 CPU하고 이제 GPU를 합친 이거죠. 이 AI 가속기죠. 이거에 주로 들어가는 또 D램이 HBM만 있는 게 아니라 LPDDR이라고 이 저전력 D램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저전력 DRAM도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LPDDR뿐만이 아니라 GDDR도 이것도 역시 또 두 회사가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생태계에서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이 메모리 이 칩 이거 HBM, 뭐 LPDDR, GDDR 이거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그렇게 걱정을 뭐 별로 안 하셔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두 기사를 좀 합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그 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뭐 슈퍼 사이클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전대미문의 그런 어떤 흐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기사들은 좀 빠르게 가죠. 코스피가 날아도 개미의 선택은 미국 지수 ETF다. 예, 표 한번 보시죠. 올해 상장 지수 개인들의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ETF 순매 상위 종목 보면요. 미국계 있고요. S&P 500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또 있고요. 선물 200, 선물 인버스 2배 이거 있고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미국의 S&P 500 두 가지, 나스닥 100. 결국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그 지수에 투자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이고 늘 뭐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한다는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죠.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 우상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서학개미들이 이제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사고 있는 뭐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이 ETF 상품들이니까요. 개별 종목 외에 본다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계속 간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올랐으니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해지 성격도 분명히 좀 있겠고 그다음에 환율이 계속 좀 오르지 않겠냐 뭐 이런 거 기대감. 그러니까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 이거를 계속 유지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도 좀 옆에 좀 앞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결국 이제 가장 큰 거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이 지수에 대한 믿음보다는 우리 시장보다 한국의 뭐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역시 S&P 500이나 나스닥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서학개미가 뭐 원달러 환율 상승에 뭐 주범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일부에서 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볼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투자는 당연히 수익을 노리는 건데 수익이 앞에 보이고 내가 그걸 확신하는데 그거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그냥 어떤 뭐 이를테면 지금 뭐 일단 국뽕 뭐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리고 어제 뭐 계속 현대차 관련된 얘기를 이 대회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제는 요 기사가 일단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주차도 충전도 뭐 척척 현대차로 전방 로봇 공사해. 아틀라스는 뭐 워낙 많이 좀 보셔서 뭐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더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서 관련돼서 계열사까지 해서 출시했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선보였던 로봇 제품 중에 눈에 띄는 게 주차 로봇이고요. 이 주차 로봇은 현대 위아에서 만든 건데 이게 아주 신기하더군요. 저도 좀 그림을 보니까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로봇 한 쌍이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서 들어 올려서 이제 딱 이제 주차를 시키는 그런 건데 3.4톤까지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생긴다고 그러면 사실 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발레하고 뭐 이러는 데 같은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전세적으로 주차는 뭐 어디고 다 골칫거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되고요. 또 하나가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ACR이라고 그러더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아이오닉 5라고 하는 이 전기차 잘 아시죠? 여기에 이제 충전구 차지가 이렇게 딱 꽂고 나중에 또 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또 시연을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꽂고 빼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24시간 계속해서 안정되게 균일한 일을 할 수 있게 그게 사실 로봇이 갖고 있는 산업용 로봇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그거를 이를테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것도 현대차에서 또 나온 현대차 그룹에서 나온 거다. 뭐 이 부분이 아주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어쨌든 참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로봇 회사로 급변신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당연히 주가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시장 역시 항상 새로운 걸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CES 2026의 힘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 증시도 연일 이 코스피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과연 이런 중반부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계획을 점검해봐야 할지, 또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치 실적 발표까지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제 CES 특집으로 한번 대담을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가지고 여쭤볼 게 정말 많습니다. 가장 먼저 미증시 마감 좀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다우랑 S&P 500이 신고가를 가다가 오늘 처음으로 좀 이제 하락 마감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 숨고르기 정도로 봐도 무방할까요? 장 초반에 그 서비스업 지수, 그 ISM 서비스 지수가 좀 호조가 나타나서 네. 예상보다 이제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경기 활력에 대한 뭐 기대감들, 시행 연착륙, 경기 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져서 상승 출발을 하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그쵸. 배당 금지에 대해서 입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네. 그리고 기관들의 그 주택 매입 금지를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블랙스톤 같은 기업들이 해당 섹터들이 전반적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5% 넘게 빠졌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 반도체 쪽에서는 일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 하락 나왔고요. 네. 빅테크 쪽에서 알파벳이 이제 시가총액 2위를 좀 다투는 상황이 됐습니다. 좀 저도 이제 제미나이 많이 쓰는데 그 제미나이의 그 점유율이 급격하게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그쵸.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가 그 AI 그 PC칩 그 발표 CES에 있었죠. 그래서 네. 한 6% 정도 급등세가 나왔고요. 릴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파트너십 M&A와 뭐 그런 소식이 나타나서 이제 4% 올라가서 아마 오늘 그 관련 뭐 바이오 섹터들도 최근에 좀 시장 각기 놀고 네, 좀 그쵸. 랠리를 가지 못했는데 슬슬 움직이는 시점도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좀 M7이랑 나머지 섹터들이랑 좀 왔다 갔다 하는 매수세가 1월 들어서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CES 관련해서 이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좀 올해 CES는 다르다고 느낀 점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좀 테마성 움직임이 강했다 할까요? 이게 막상 개막하면 좀 이슈 소멸과 함께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아예 개막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게 좀 달라진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작년과 올해 연초까지 뭐 로봇주도 랠리를 보였고요. 네. 그 CES 이틀 전부터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새로운 속 매도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그 CS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고 기존과 올해와 CS의 차이는 예전에는 이제 어떤 그 로봇에 관한 어떤 기술적인 전시에 집중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실질적인 양산 계획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실적에 반영되는 기대감이 나타나는 네, 거고. 그 양산 계획과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결합이 구체화됐다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그 두뇌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 기업과 맡기고 그 신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와의 전략 동맹을 통해서 그 로봇에 그 제미나이가 탑재가 되는 거죠.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이제 실제로 그 현대차 로봇에 이식되는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향후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을 또 구현을 한다는 것이라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빅테크들과 협력과 그리고 2028년까지 2028년부터 연 3만 대 양산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양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게 조제 공정으로 투입이 돼 버리거든요. 바로 수요로 네, 이어지네요. 수요를 바로 확보한 기업이 그러니까 대량 양산 체제에 대한 그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이게 수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서 명확히 제시한 기업이 네. 전 세계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뚜렷한 뭔가 실적이 뭐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실적이 구체화가 됐다는 점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CES에서 나온 로봇 단기적인 모멘텀이랑 좀 장기적으로 확보가 된 자체 모멘텀이 좀 약간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까지를 좀 선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CES가 끝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로봇으로 분류됐던 기업들이 약간 숨고르기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네,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모멘텀을 그 로봇 모멘텀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AI 로보틱스, 그 제조 인프라의 결합이라는 이제 이런 기업의 이제 가치를 이제 이번에 선보였고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로봇 밸류를 그동안 받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가치를 이제 반영해 나가려고 하는 이제 시작점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가 로봇을 미래의 먹거리가 아닌 현재 생산 도구로 정의를 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공장 투입에 대한 가시화를 했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있고 네. 현대차 그룹의 그 지배구조 개편의 향후 핵심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같이 더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I의 주도권 관점에서 봐도 지금 옵티머스 그 테슬라 옵티머스에 비해서도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 제가 이제 여러 전문 채널과 이제 전문가한테 들은 바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이 뛰어난 곳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 정도인가요? 네, 어제 그저께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로봇 그 두 가지 모델을 다 이렇게 보면서 다소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저도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고 저 보면은 걷는 게 달라요. 걷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거 이제 양산형 로봇 방금 저게 아니고 앞에 나왔던 건 파란색 그거거든요. 양산형 로봇은 따로 있습니다. 네, 더 이제 네. 보면은 좀 더 양산이 쉽게 더 그 가격이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돼서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로봇주로 좀 보기 시작한 초입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관절의 이 구동 범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런 동작을 따라하는 게 확실히 옵티머스보다도 한 수 위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 보니까 이제 HBM4 16단을 공개를 했죠. 이제 12단을 후속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아예 독주 체제를 굳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신호가 될까요? 뭐 저것뿐만 아니라 그 HBM3에서도 사실 아직은 좀 독주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게 그쵸?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CES에서 HBM 그 4 16단을 실물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저게 이제 이제 기존 그 11.7기가 bps 속도 이제 48기가 용량짜리 이제 16단 공개를 했고 이게 엔비디아에서 그 메모리 3사에다가 네. 올해 연말까지 16단 개발을 하라. 올해 4분기까지 16단을 납품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4분기까지요. 4분기까지.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현세대가 지금 올해 이제 2월 달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려고 하는 게 그 HBM4 12단이거든요. 이제 16단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HBM4 16단이 될지 HBM4 2가 될지는 좀 가봐야 명령이 좀 봐야 되는데 차이가 뭔가요, 혹시? 12단 16단 차이. 12단과 16단 단순 그 차이죠? 네. 네. 16단을 쌓기가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운데 이제 여기 대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실물을 제일 먼저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HBM 시장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네. 원래 기존의 시장 컨센서스는 HBM3E가 대략 ASP가 20-30% 하락을 하고 네. HBM4가 50% 이상 올라가면서 이를 상쇄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HBM3 제품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격을 50% 이상 올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소식이 네. 또 한창.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차세대에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현세대가 그냥 미리 다 받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서요. 그래서 그 소식 이후로 원래 10월까지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다가 네. 그 메모리 그 빅사이클이 또 언급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강했다가 또 HBM 가격 50% 올라간다는 이 이슈가 나오면서 하이닉스도 같이 튀어 올라가기 시작한 그게 겁니다. 이제 약간 좀 키높이를 네. 맞춰가는 이유군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가 1월 5일에 홈페이지에다가 그 SK하이닉스의 그 HBM 그 전략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 한번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일단 자기네들이 그 HBM3 3E 같은 게 높은 수율과 양산 안정성 바탕으로 해서 올해 올해 50% 이상 점유율 자신한다. 90% 이상 점유율이요? 이렇게 이제 그 전체 그리고 세계 최초 HBM4 그 양산 체제 구축을 했다 이런 것도 발표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내용 잘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마 그 HBM 쪽에서는 같은 공정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원비 나노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우위일 수밖에 없고 네. 삼성전자가 원시를 했기 때문에 성능을 비슷하게 맞춰가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HBM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HBM 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위에 있는 건 사실이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삼성은 뭐 메모리 쪽 디램이나 낸드 또 레거시 이쪽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멀티플이 된 상황이지 HBM 쪽에서는 역시나 좀 SK 하이닉스가 견고한 1위 자리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CES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현대차가 어제 13%나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를 이끌었는데 뭐 이제 CES 끝나고 잠시 쉬어갈지 아니면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내러티브를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AI 공장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요. 조금 더 현재 주가 흐름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그 현대차가 지금 주가도 싸다고 봐야죠. 이제 그 도요타랑 비교해도 그렇죠. 밸류가 좀 많이 네. 싸한 편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그 로봇의 모멘텀을 받아서 어제 급등 나왔지만은 저 이제 뭐 로봇 얘기 나온 거 거의 그 이렇게 움직인 주가 이렇게 움직인 거는 네. 사실상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앞으로 이제 주가를 리레이팅 되는 순서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아까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대당 그 유지 보수 가격이 어느 정도 잘 그 나오는지 이런 작업 효과가 대체되는지도 확인을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24시간 그 가동이 되면서 어떤 뭐 그 수리다든가 배터리 교체 이런 것도 문제 없이 네. 되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보통 부품 서열 작업이라든가 부품 분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정확성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자가 복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정의라고 해서 SDF라고 하는데 이건 현대 오토에버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공정 같은 거를 그러니까 뭔가 바꾸려고 하면은 기계 배치를 이것저것 다 바꿔내고 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성으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자체적으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에서 됐네요. 공정을 바꾸면은 이제 네. 그 이제 훨씬 더 그 뭐라 그런가 그러니까 비용이 좀 적게 들겠죠.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방금 그 한 4개 정도 그 나와 있던 내용들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이제 이 로봇 피지컬 AI 통해서 주가가 리레이팅이 되려고 하면은 구글과 이제 그 추론지능에 대해서 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그렇죠.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와 디지털 툴을 통해서 이런 가상학습 결과가 실제 공장에서의 오차비 구현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체크할 게 되면 많네요. 예, 네. 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저 메타플랜트 이슈라든가 그 현대차가 실제로 이번에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통해서 뭐 그 타이어 기업이라든가 다른 네. 쪽에 좀 그 납품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차 공장을 넘어서 다른 분야로도 그 요 로봇이 그 침투가 된다 그랬을 때는 주가 리레이팅이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요 쪽에서는 뭐 한 몫을 단단히 챙겨놓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이제 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오늘이죠. 바로 잠정 실적 발표. 이게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단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거 노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도 약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 그 시장 컨센서스가 12.5조긴 한데, 아니 17.5조긴 한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온 게 19조 6천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증권사 일부 증권사에서 20조에서 21조까지 보니까 시장은 일단 20조 이상 보는 겁니다. 정말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 20조 이상이 나와야지 컨센 부합인 거고 20조가 하회를 하면은 쇼크인 거예요. 네, 영업이익 20조가 딱 그러니까 지금 선이네요. 그 20조를 보고서 지금 그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뭐 근데 마이크론이 막 크게 급락하고 이러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요. 그렇죠. 오히려 잘 그래서, 나왔었죠. 예, 그래서 크게 뭐 어떤 세론이 크게 나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세론 나온다면은 없으신 분들한테 기회되지 않을까. 우리 방송에서 삼성전자 그 조정 나올 때 그 9만 원 밑에 떨어지고 할 때 얼마 샀다는 얘기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쵸, 뭐 89,600원에 삼성전자 또 추가 매수했다. 하이닉스도 중간에 이제 뭐 27만 원, 34만 원 샀지만 50만 원 사고 55원 샀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20조 달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HBM4 관련된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은 뭐 좀 더 추가적인 슈팅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분위기라면은 영업이익에서 웬만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뭐 세론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CES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1월 초반 증시는 사실상 이 반도체 쪽에 사실상 수급이 많이 쏠렸었죠. 이번 주에 좀 슈퍼위크가 저물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바이오나 뭐 2차 전지 이쪽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까요? 2차 전지는 하나증권에서 1월 말까지는 좀 쉬어갈 거다. 그래서 네. 1월 말 이후에 담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이포모가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그동안 좀 쉬어갔던 바이오 쪽에 관심이 좀 다시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네. 바이오 쪽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는 근데 어떤 특정 섹터로 다 묶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쵸. 각자 도생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없고 저는 뭐 특정 종목을 갖고 있지만은 네. 가장 무난해 보이는 게 현재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실적도 워낙 좋고 최근에 증권사 보니까 목표가 계속 상향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205만 원, 220만 원까지도 계속 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투자분과 그리고 육공장 그 착공이 좀 지연된 것들 다시 재개되는데 이런 네. 부분들이 아직 주가에 반영된 것 같지 않다. 그게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아직 실적에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무난하지 않나. 바이오 투자할 때 종목 고르기 어려우시면은 그냥 네. 보통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냥 무난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바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에피스홀딩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에피스홀딩스 좀 아쉽죠. 이제 저가에 그 매수를 하긴 했는데 너무 얼마 못 사가지고 바로 날아가가지고요. 그래서 그날 하필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61만짜리 리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네. 단번에 올라갔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희도 그래서 좀 얼마 못 사고선 그냥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좀 아쉬운 종목인데 좋게 네. 봤습니다. 좋게 봤는데 지금은 좀 주가는 좀 부담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1월까지는 좀 쉬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월 달 들어서는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엔솔 실적 발표지 않습니까? 엔솔 그쵸, 실적 발표 그쵸. 내용을 또 봐야 오늘이죠. 되겠고요. 그리고 네. 이제 대체로 이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되는 구간이 네. 확인하고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이전 방송이 오늘 1월 8일인데 이전 방송이 12월 18일이었습니다. 꽤 됐네요. 예. 네. 그때 이제 제가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올해는 시장이 좀 압축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압축된 시장이에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앞으로는 더 좋은 이런 네, 성장 스토리가 네. 있는 기업들로만 주가가 상승하고 언론 수급이 몰리는 이런 이제 K자형의 시장이 나타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연말에 그 고객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세 종목 집중적으로 사야 된다. 그쵸, 최대한 쏠려 비중을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네. 최대한 올려야 된다. 올해 영업이익이 코스피 영업이익이 뭐 한 435조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게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굉장히 쏠려 있는. 영업이익의 증가분의 80% 이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까 이거 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로봇에 대한 밸류를 기대할 수 있는 현대차 우선주까지 이 5개를 12월 18일 날 말씀드리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도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미리 예견을 하셨네요. 그래서 네. 이제 작은 종목들 좀 보시면 안 되고요. 가급적 사이즈 있으면서도 성장 스토리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포트를 압축하셔야 됩니다. 성장성이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역시나 뭐 비슷한 그런 예견된 말씀을 이전에도 18일에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오늘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CES 현황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까지 다시 한번 코스피 신고가를 연일 써내릴 수 있을지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